나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 나는 왜 월 18만 원 복지주택을 선택했는가? 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낡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그 위에 놓인 색연필로 그린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 눈물 한 방울이 계약서의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닌 거대한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가 느낀 것은 알 수 없는 차가운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들에게 짐이 되는 대신 희생한 아버지로 남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을 모두 자식들의 사업 자금과 손주들의 양육비에 보탰죠. 남은 것은 최소한의 임대 보증금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든 육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 그는 기적 같은 세 번째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으로 이들의 놀라운 선택을 놓치지 마세요. 과연 박정수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일한 재산을 모두 잃고 노숙자로 전락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희생을 발판 삼아 당당하게 존엄성을 되찾았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던 척추 수술 후 첫날로 되돌아가 봅니다. 짐이 된 아버지와 희생의 씨앗. 박정수 씨에게 노후란 사치였습니다. 젊은 시절 은행에서 잘 나갔지만 사별한 아내의 오랜 암투병과 이어진 금융권 구조조정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퇴직금마저 투자 실패로 모두 날린 후 그는 지방에 낡은 아파트 한 채만 남긴 채 자식들을 위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사랑스러운 손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68세의 나이에 찾아온 척추 협착증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죠. 수술 후 그는 더 이상 경비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잦은 병원 치료와 간병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일한 수입은 부족한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수술 직후 큰딸 수진의 적극적인 권유로 그는 수진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모실게요. 수진은 그렇게 말했지만 딸의 말과 행동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좀 늦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좀 챙겨 드세요. 수진은 유명 사업가로 바빴고 며칠이 지나자 박정수 씨는 자신의 몸이 느려질수록 딸의 말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든 몸으로 그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야 했죠. 낮 시간에는 홀로 식사를 해결하고 불편한 몸을 돌봐주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서러웠던 순간은 손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친구들 못 데려왔어. 손주의 투정을 듣는 순간 박정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식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그에게 고급 요양원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월 350만 원짜리 VIP실이에요. 솔직히 저희가 아버지를 24시간 돌봐드릴 수는 없잖아요. 거긴 간호사도 상주하고 요양원은 안 간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맡겨질 만큼 약하지 않아. 그의 거부에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솔직히 지금 아버지 아파트 있잖아요. 그걸로 요양원 비용 되고 남는 돈은 저희 사업 자금으로 쓰면. 수진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박정수 씨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그는 문득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손주의 해맑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애들한테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날 밤 그는 억울함과 분노 대신 희생이라는 슬픈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단 큰딸의 집을 떠나 작은 아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혹시 작은 아들은 다를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짐, 손주들의 눈빛. 박정수 씨는 큰딸 수진의 집을 떠나 작은 아들 민호의 집으로 왔습니다. 혹시 아들은 다를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며칠 만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민호는 직장인이었고 퇴근 후에는 두 아이의 학원 숙제와 육아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은 신혼 때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고 거동이 불편한 박정수 씨가 머무를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좁은 거실 구석에 간이 침대를 놓고 지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은 아이들 수학학원 때문에 늦어요. 저녁은 시켜 드세요. 민호 부부 역시 늘 피곤했고 아픈 아버지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의 두 손주는 아직 어렸고 할아버지의 간이 침대 주변에서 뛰어놀다가 실수로 그를 건드려 통증을 유발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박정수 씨는 손주들을 사랑했지만 그럴 때마다 깊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만 같았죠. 작은 아들 민호 역시 며칠 만에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저희도 힘듭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아버지, 그러니까 누나가 알아본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요. 차라리 간병인을 쓰시는 게 어떨까요? 박정수 씨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요양원보다는 간병인이 그나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간병인? 그래, 그게 좋겠다. 비용은 얼마나 드니? 그게 저희가 알아보니 24시간 간병인은 월 450만 원이 넘더라고요. 거기에 식비 같은 부대 비용까지 하면 민호는 말을 흘렸습니다. 박정수 씨의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민호에게 다시 아파트 이야기를 꺼낼 기회를 주었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아파트 거기서 더 이상 수익이 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매매하시고 그 돈으로 간병인 비용을 대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도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랑 유치원 비용 좀 보태면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큰딸이나 작은아들이나 박정수 씨의 유일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지는 고급 요양원을 통해 자신의 부담을 줄이려 했고 민호는 간병인을 통해 아버지에게 최소한의 생존권만 보장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려 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박정수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간이 침대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손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주의 작은 얼굴에는 그가 젊은 시절 은행에서 밤새워 일하며 꿈꿨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면 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는 비록 은행원 시절 투자 실패로 재산을 모두 날렸지만 경비원으로 일하며 남은 아파트 한 채만큼은 손주들을 위해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수 씨는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에게 전화해라. 아파트 처분할 테니 너희 필요한 대로 쓰라고. 대신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는 대신 내가 갈 곳을 알아볼 생각이다. 민호는 처음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안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자식들이 자신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그리고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 그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말이죠. 그렇게 박정수 씨는 자식들을 위해 유일한 재산을 포기하고 그들의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제 경제적인 절벽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생 이후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희생 후의 고독과 날카로운 눈빛. 박정수 씨는 미련 없이 아들 민호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를 건네받은 수진과 민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교차했죠. 박정수 씨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 이 아파트 처분한 돈은 너희가 필요한 곳에 써라. 대신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는 처분되었고 박정수 씨의 손에는 임대주택을 구할 최소한의 보증금과 국민연금 통장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경제적 절벽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래도 요양원 알아보는 건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마지막까지 요양원을 권했지만 박정수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너희 삶을 살아라. 자식들을 돌려보내고 박정수 씨는 텅 빈 아파트에 앉았습니다. 척추 통증 때문에 제대로 눕지도 앉지도 못한 채 그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요양원, 간병인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사치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남은 삶을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살았지만 그의 머리는 여전히 전직 은행원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분석하고 수많은 사람의 돈의 흐름을 예측했던 그 날카로운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죠. 그는 쥐고 있는 국민연금 통장과 작은 보증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수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아픈 몸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국가의 지원을 찾아내는 것뿐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휠체어를 끌고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모았던 수십 년간의 복지 정보 관련 스크랩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다뤄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분노했습니다. 내가 누구였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관리해줬던 사람 아닌가. 내가 가진 마지막 무기는 정보 분석 능력뿐이다. 그는 파일 속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과거 은행 지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이 선생의 명함이었습니다. 이 선생은 금융권 구조조정 이후 은행을 떠나 지역복지관, 상담사로 있다는 소문을 들었었죠. 돈의 흐름이 막혔다면 이제는 복지의 흐름을 찾아야 한다. 박정수 씨는 휠체어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아픈 몸으로 낯선 복지관을 찾아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단 하나의 의지가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 가지 질문뿐이었습니다. 월 18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주택이 있을까? 그리고 내 척추, 수술비를 대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있을까? 그는 이제 은행원이 아닌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노인으로서 최후의 분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의 정보, 옛 동료의 도움. 휠체어를 탄 박정수 씨에게 복지관까지 가는 길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낯선 동네를 지나 도착한 복지관은 활기찼지만 그는 여전히 움츠러들었습니다. 과거 번듯한 은행 지점장이었던 자신이 이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죠. 그가 겨우 상담 창구 앞에 도착했을 때 상담사 명찰을 단 채 그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옛 은행 동료인 이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은 과거 그가 근무했던 지점의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박정수 선배님 맞으시죠? 세상에 여기서 뵙다니요. 이 선생은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그의 휠체어를 잡아주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이 선생, 나는 이렇게 되었네. 선배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는 이제 이 선생이 아니라
그냥 복지관 상담사예요. 들어오세요. 상담실에 앉자 박정수 씨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처분 이야기, 자식들의 요양원 권유,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사실까지. 이 선생은 차분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배님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선배님을 도울 차례예요. 이 선생은 몇 가지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명세서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등이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서류를 받아들자마자 내용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수십 년 전 은행원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선배님, 여전히 정보 분석은 빠르시네요. 그는 자신이 단순히 도움을 구걸하는 노인이 아니라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선생, 나는 지금 월 18만 원 이하로 주거 비용을 해결해야 하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시설이 혹시 있나? 박정수 씨의 질문에 이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물론입니다. 바로 선배님 같은 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있습니다. 지방의 노후 아파트를 처분하고 보증금이 소액만 남았어도 입주 자격이 되는 곳이 있어요. 이 선생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LH 고령자 복지주택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포스터에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아파트 건물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그 포스터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곳인가? 네, LH가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입니다. 월세가 아주 저렴해요. 그리고 선배님은 장기요양 신청을 하시면 병원비와 간병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배님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 선생은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씨는 포스터의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았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무장애 설계, 응급 상황 시 작동하는 비상벨. 이 모든 것이 그가 꿈꿔왔던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희생 끝에 찾아온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복지주택의 구체적인 정보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월 18만 원의 충격, 희생의 완료. 박정수 씨는 복지관에서 돌아온 후 침대에 누워 밤새도록 이 선생이 건네준 LH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 자료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월 350만 원짜리 요양원, 월 450만 원짜리 간병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월 18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주거 비용을 다시 확인한 박정수 씨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위한 희생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매매 금액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딱 보증금 1,500만 원만 가지고 나오겠다. 남은 비상금 500만 원은 내 생활비로 쓸 것이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너무 적어요. 비상금은 더 챙기셔야죠. 괜찮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했다. 너희에게 짐이 되는 대신 너희의 앞날을 열어주겠다고. 2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국가가 나를 돌봐줄 것이다. 월 18만 원짜리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결국 아파트는 매매되었고 박정수 씨는 약속대로 자식들의 필요 자금에 전액 양보했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LH 보증금과 소액의 비상금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존엄한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자식들에게서 돈을 지키는 대신 그들을 위해 돈을 내어주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섰습니다. 남은 것은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활용해 아픈 몸을 회복시키는 일뿐이었습니다. 장기요양의 기적, 통쾌한 역전. 아파트 매매를 통해 자식들의 짐을 덜어준 후 박정수 씨는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입주 보증금과 최소한의 비상금뿐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짐이 아니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입주를 확정 지은 후 박정수 씨는 이 선생의 조언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과거 은행원 시절에 빠른 정보 분석 능력과 꼼꼼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고 덕분에 장기요양 3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정수 씨가 자립을 향해 쏘아 올린 두 번째 희망의 총성이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그가 가장 필요했던 부분을 정확히 채워주었습니다. 의료비는 물론 집으로 파견되는 방문 요양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월 450만 원짜리 사설 간병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LH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박정수 씨는 집으로 찾아온 요양사 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규칙적인 재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젊고 친절한 요양사는 그가 겪었던 고통에 공감해주며 그의 척추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근육이 많이 붓고 있어요. 고맙네, 김 선생. 내가 자식들에게는 받지 못한 도움을 국가가 이렇게 주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네. 김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미안하실 것 없어요. 어르신이 젊은 시절 낸 보험료로 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몫이 있는 거고요. 요양 지원을 받으며 박정수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휠체어에 의존하던 몸은 이제 지팡이만으로도 집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딸 수진과 작은아들 민호가 복지주택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한 후 아버지에게 남은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 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어떻게 지내시는지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 역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좁고 낡은 시설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활기찬 표정의 박정수 씨였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현관문 앞으로 나와 두 자식을 맞이했습니다. 너희들 왔느냐? 여기가 내 집이다. 들어오렴. 자식들은 깨끗하고 무장의 설계가 잘 된 아파트 내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혼자서도 거뜬히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사는요? 간병인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희가 드린 돈은 다 썼을 텐데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전직 은행원의 여유와 자립한 노인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병인? 나는 월 450만 원짜리 간병인은 쓸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단다. 요양사가 정기적으로 와서 도와주고 월 18만 원짜리 이 집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자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서 가져간 2억 원에 가까운 재산으로는 얻지 못할 존엄성을 아버지는 월 18만 원의 주거 비용과 국가복지 시스템을 통해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아버지의 노후는 그들의 탐욕과는 전혀 상관없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의 통쾌한 역전이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존중받는 아버지. 아버지의 LH 복지주택을 방문하고 돌아간 수진과 민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집도 돈도 없이 비참하게 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월 18만 원의 주거 비용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존엄한 독립을 이루고 있었죠. 그날 이후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감히 경제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이제는 국가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완벽하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아버지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박정수 씨는 건강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척추의 통증이 줄어들자 그의 활동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 TV만 보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생이 복지주택으로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남은 비상금도 아끼셔야죠. 제가 선배님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하나 알아왔습니다. 일자리라니? 이 나이에 무슨 일을 박정수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복지주택 단지 내의 환경관리나 간단한 보조 업무예요. 힘든 육체 노동이 아니라 성실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추가적인 부수입도 마련하실 수 있어요. 박정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과거 은행 지점장과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극과 극의 직업을 겪었지만 노인 일자리라는 이름은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립이다. 월 18만 원의 주거 비용을 내고 남은 연금은 비상금으로 쌓아두는 이 완벽한 자립에 추가 수입까지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손 벌릴 필요가 없다. 박정수 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복지주택 단지 내의 환경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과거 은행에서 숫자를 다루던 그가 빗자루를 들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그 일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박정수 씨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수진과 민호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기 위해 왔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됐다, 수진아. 나는 너희 돈 받을 필요 없다. 나도 내 수입이 있다. 수진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수입이요? 국민연금에 노령연금 조금 받으시는 것뿐이잖아요. 박정수 씨는 웃으며 자신의 노인 일자리 참여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액이었지만 땀 흘려번 돈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는 대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있단다. 너희는 그 돈으로 사업을 번창시키고 손주들을 잘 키워라. 그것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효도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당당함과 완벽한 경제적 독립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불쌍한 노인으로 바라보는 대신 존중받는 어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돈을 빼앗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독립을 위해 진심으로 응원하게 된 것입니다. 봉사와 자유 존엄한 노후의 완성.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박정수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월 18만 원의 주거 비용과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덕분에 그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추가 수입은 그에게 경제적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내면의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는 복지주택 내 이웃들과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자립을 이룬 사람들이 많았기에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했죠. 박정수 씨는 이들과 함께 지역 복지관에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두 번째 인생 탐험대였습니다. 동아리의 주요 활동은 지역의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간단한 봉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은행원 시절의 깔끔함과 경비원 시절의 성실함이 몸에 밴 박정수 씨는 봉사활동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어느 독거노인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박정수 씨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내어주었지만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라는 무형의 가치는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건강한 선을 찾았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여전히 미안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용돈을 드리려 애쓰는 대신 아버지의 취미와 봉사활동을 응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보기 좋으세요. 저희가 드린 돈보다 아버지가 스스로 찾으신 행복이 훨씬 값지다는 걸 알았어요. 수지는 진심으로 아버지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민호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사업과 양육비는 아버지의 희생으로 큰 도움을 받았고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짐이 아닌 아버지의 자랑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주택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박정수 씨가 동아리 멤버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했던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자식들에게 의지하거나 요양원에 갇히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집도 돈도 건강도 모두 잃었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월 18만 원짜리 주택과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세 번째 길을 찾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지만 그 희생 뒤에는 반드시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대금을 모두 주었지만 나는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활용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통해 다시 수입을 얻고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박정수 씨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쓸쓸한 희생으로 시작했지만 당당한 자립과 봉사의 삶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이제 웃으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노후는 내가 선택했고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